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우리에게도 불리할 게 없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 이거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투표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진보 지지층은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는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국민의 의중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쪽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전 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비대위 첫 번째 준비한 의제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지방선거, 토요일, 금요일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됐었죠. 정말 뜨거운 지방선거 열기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사전투표가 가장 높았습니다. 혹시 두 분 다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하셨어요? 했고요. 예. 정 의원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했다 그러면 너 그 보수정당 사람이 말이야 왜 네. 사전투표하냐 이러는데 전 사전투표 항상 했었어요. 아, 항상 하셨어요. 근데 또 제가 사전투표 해갖고 투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그 스레드라고 아시죠? 알죠. 스레드에는 강성 2030 지지자들이 그 정치 많이 성향 가진 있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페북과 스레드에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와, 동시에. 다른데 네. 페북이나 인스타에서는 투표 열심히 해야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네. 스레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정치 성향이 그렇게 다르구나. 아, 그래요? 왜 사전 투표했냐? 뭐 그러면서 또 한바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감을 진짜 보수 지지자들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랑 충청을 돌았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을 돌았는데 그런데 장 대표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랑 함께 운동한 적 없었죠? 선거 운동한 적.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앞으로 끝까지 안 가겠네요. 험한 꼴 당할 수 있잖아요. 아. 예, 거기에서 또 씁쓸한하고 뭐 장동혁 리더십이 또 훼손됐네 기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따로 가는 게 맞죠. 서울 돌고 싶으시면은 따로 돌면 되고 모장무사. 모장무사 예, 모두가 모두- 장동혁과 싸우고 있다. 아니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죠.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얼굴은 비춰야 되겠고 그 후보가 원치 않는 데는 굳이 내가 패배했을 경우에 그 네. 패배 원인을 주고 싶지는 않고 뭐 요 정도의 타협점이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하는 그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 좀 눈에 띄는 두 분이 지금 등장을 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만나서 유세를 한 이후에 전국을 지금 돌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 유세 가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님, 네. 대통령들의 이 선거 유세,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 중도층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뭐 솔직히 네. 그냥 전 대변인으로서 아니면 그냥 동현 정치연구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왜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또 약간의 미안함 이런 네. 정서가 있는 TK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을 더 넓혀서 뭐 충청권이라든가 강원. 부산 이런 지역까지 네. 가서 이건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얻는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 있을 거다. 네. 그 보수가 결집하면 진보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중도 진영에서 어떻게 볼지 냉엄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 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지난번 2016년, 17년에 있었던 탄핵이 조금 무리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전체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평가를 한 사람보다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뭐 전체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큰 않을 도움이 것이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뭐 일부 지역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당이 분열했기 때문에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죠. 투표하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통해서 볼 때 투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동의는 되겠죠. 김 의원님,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를 지지하며 유세에 가서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쁜 사람, 이거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뭐 그냥 중의적으로 했겠죠. 중의적으로. 예, 중의적으로 그게 이제 민주당 하정우 후보일 수도 있고 네. 뭐 누군가.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박민식 후보는 초대받은 손님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아. 예, 처음에는 본인이 그냥 찾아간 건가요? 박형준 후보랑 네. 이렇게, 왜냐하면 박형준 후보야 정무수석도 하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워낙 이제 대표적인 친이계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친이계 중에서는 가장 좀 중량감 있는 그렇죠. 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를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그 소식을 듣고 쫄래쫄래 찾아와가지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유세 때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이제 저쪽에 기장에 왔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렇죠. 그때도 찾아가가지고 굳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 사진 보면은 유영아 의원이 이렇게 옆에 박근혜 대통령 항상 왼쪽에 서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 근데 거기에 박민식 이제 후보가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리고 유영아가 계속 이제 박근혜 옆에서 쳐내요 이게.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뭐 MB가 쳐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오면은 덕담해주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아무래도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니까 네. 조금 그런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개인적 앙금 같은 거는 네. 지난번에 비대위원장하고 당 대표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일방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의 싸움이니까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고 전한 것은 여기서 말한 악한 사람은 사실 민주당 후보를 얘기한 그러겠죠. 건데 이거 동참했던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와전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좀 불쾌했다는 얘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이제 이명박 자꾸 이재명 이명박이 헷갈린다니까. 이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청래입니까? 네, 정청래예요. 저희도 헷갈리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적인 노선은 사실 강성 보수의 지지 호소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중도 중도. 실용 정책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갑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해서 보수가 약간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진영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정무 감각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것을 박민식 후보는 일종의 뭐 참 자기 장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뭐 두 번째 의제에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동훈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누가 제일 호구가 될까요? 호소가 될까요? 이 세 분 중에. 호소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명박이 호구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선거 앞두고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그거를 떠나서 그 어떤 선거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김영삼 대통령은 그 아들이 지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이 고인이 되신 분이 입을 연 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하정우 이겨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렇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은 그냥 부산시장 선거는 이번에 지역 발전론이 크게 흐르고 있어요. 그게. 아, 그래요? 예,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영향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일 크겠죠. 네. 그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뭐 부산시장이 되면은 한 전재수 의원이 그러면은 같이 합을 맞춰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뭐 보이니까 네. 그동안에 한 것들도 있고 뭐 HMM 본사 이전이라든지 뭐 해수부 이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당연히 현직이고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고민남이님 호소 없습니다. 호구. 제가 그 소구와 호소를 합쳐서 얘기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저희 첫 번째 의제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전 투표율 지금 뭐 여야가 다 아전 인수격으로 서로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지방선거 기준으로만 따지고 보면 최고 기록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지점이 전북, 전남, 이 호남 지역이 좀 높이 나왔는데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사전 투표율은 계속 높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네. 뭐 지방선거 7월수록 사전 투표율 높아지고 대선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일종의 분산 투표 형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3일에 한다. 네, 사전 투표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 당일 하루를 그냥 온종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장점입니까? 투표를 하려면 어쨌든 뭐 차려입고 가면 뭐 시간 걸리잖아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우리에게도 불리할 게 없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 이거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투표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진보 지지층은 사전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자체가 높아졌다는 게 이 네. 보수 정당에게는 이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간다는 건 좋은 거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국민의 의중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쪽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전 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땐 사전 투표율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아니 계속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여기도 역시.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누구한테 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김 아니 의원님은? 저는 이번에 이제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잖아요. 최종 사실 투표율. 사전 투표를 하든 뭐 본 투표를 하든 마지막에 투표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번 사전 투표율이 2.89%인가 네. 4년 전보다 올랐어요. 3% 안 되게 올랐죠. 2.89인가 네, 그래요. 2.89%입니다. 예, 2.89% 포인트가 차이가 더 높게 나왔는데 자, 지난번 지방선거는요. 대선 직후에 치러졌죠. 2022년 선거는 6월, 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어요. 거의 최저치로 근사한. 그러니까 거의 최저치는 아니고 계속 올라가다가 뚝 꺾였어요. 떨어졌죠. 네. 2018년 지방선거는 60.2%였어요. 어우, 그래서 차이가 거의 많이 나네요.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2018. 네. 그러니까 2022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실망해서 안 나왔다고 그랬죠. 보는 게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2022년보다 투표율이 3% 사전 투표율이 올랐다고 해서 네. 그러면은 2018년 60.2%를 넘을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요? 저는 아니요. 왜냐하면은 네. 그러면은 좀 분노한 투표자들이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투표율은 어쨌든 경향성을 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경향성. 저는 58% 정도 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58%. 예, 최종적으로. 아, 58. 숫자를 얘기하시면 위험한데 이거 과연 맞출지 틀릴지 이거 아, 맨날 틀리는 게 다음 주 인생이야. 월요일 날 저희가 확인합니다. 58%. 58% 정도로 최종 네. 투표율이 수렴할 거다. 그래서 2018년에 60% 넘는 것까지는 못 미달할 것 같은 뭐 경향성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정 55에서 60% 정도 그래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넓어. 아니 그 중간값으로 58% 얘기해서 어.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도 55%는 넘을 것 같고 네. 60%는 안 될 것 같은데 미치지 못할 것 왜 같다. 그러냐면 네.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이제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 경험했었던 탄핵에 대한 정서와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서와 완전히 다르고 또 2018년에는 4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죠. 있었어요. 빅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선 또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 만나갖고 뭐 서로 그랬죠. 축제 분위기를 네. 연출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번 정권에서 잘하면 통일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그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만큼 그 참여 열기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조금 뜨겁게 만든 요인이 사실 흥미로운
재보궐 선거가 곳곳에서 벌어지잖아요. 저희가 그 각각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들 사전 투표율도 한번 봤더니 일단 부산 북갑 25.57% 높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준일 위원의 원픽 평택을 18.39%, 대구 달성 17.56% 굉장히 낮았어요. 일단 먼저 평택 왜 이렇게 낮게 나왔죠? 평택은 원래 낮아요. 아 원래 예, 낮습니까? 원래 전에도 보면은 평택 그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투표율이 좀 전체적으로 안 낮았을 때 얘기긴 한데 유이동 의원이 2014년 보궐선거 때 처음으로 7월 거기서 재보궐 때. 이겼죠. 그때 보궐선거 그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졌잖아요. 보궐선거 그때 따로 치렀어요. 그때 법 바뀌기 아, 전이어가지고 그랬나, 7월에 그랬나? 따로 치렀어요. 그때 투표율이 29%였습니다. 아 재보궐 투표율이 그런 정도로 평택이 원래 기본적으로 낮은 게 있고 여기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젊은 세대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3세예요. 굉장히 젊어요. 그 삼성전자 그쪽 굉장히 단지에 젊네요, 진짜. 굉장히 젊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거 하나가 있고 네. 그럼 고령층이 그러면 투표를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하는 데가 있다가 그렇죠. 게다가 여기 황교안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맞아요. 황교안 후보가 심지어는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 사전 투표하지 말래요? 사전 투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야.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냐 뭐 그런 추측도 나지만 어쨌든 네. 본투표하라고 독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고 부산 북갑은 완전 달아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갑 네. 정 의원님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선거 분위기가 진짜 달아올랐죠. 직접 부산 가서 좀 느끼신 정말로 그래요. 네. 그 실제 한동훈 후보가 집중 유세를 5시에 네. 그 북갑 주요 거점에서 이 요일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그래요? 그 중에는 네. 외지에서 온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네. 뭐 자원봉사를 하려고 왔던 분들도 그 시간에 다 모여서 네네. 해당 지역에서 선거 유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북갑 전체가 이게 굉장히 좁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역 전체가 야 이렇게 선거 열기가 뜨거운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예요? 선거 열기는 달아올랐고 사전 투표율도 북갑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부산 평균보다는 한 5%포인트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선거 열기만 놓고 보면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저는 최종 투표율이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엔 60에서 6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투표율에- 지방선거보다 높게. 그렇죠. 예. 투표율에 따라서 각 후보가 갖는 유불리도 이번에는 완전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좀 유리할 것 같고 낮으면 박민식, 하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낮으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당은 조직표라는 게 있고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적극 투표층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 이따가 저희가 두 번째 네. 이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네.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그래서 같은데. 여튼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한동훈 후보에겐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전체 판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예상한 전체 판세를 한번 지금 살펴보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16곳 중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6곳 격전지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서울, 강원, 대전, 충청, 부울경 여기도 7곳이네요. 두 분이 보셨을 때 조금 우세로 이 중에서 좀 한쪽에 우세로 좀 치우친 뭐 그런 지역이 좀 보이시나요? 뭐 경기랄지 인천이랄지. 아니 뭐 저희가 너무 대부분의 언급을 안 해서 지역에 사실 예. 대부분의 지역의 판세는 정해져 있어요. 뭔가요? 저는 사실 희망하는 거는 11대 4대 1인데 11위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11이고 아. 4가 국민의힘이고 1이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희망하는 건 그런데 네네. 실제 현실은 12대 3대 1 정도? 3위 어딘가요? 3은 일단 대구, TK, 대구, 경북. 경북, 그리고 부울경에서 한 곳. 한 곳. 요 정도가 3위 될 것 부산, 같아요. 울산, 경남 중에 하나. 나머지 지역은 다 따라갔는데
한 표를 지더라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한 표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 처음에 뭐 15대 1 얘기하고 정당 지지율 차이가 2배 이상 났었을 때는 이번 선거 정말 2018년처럼 가는 거 아닌가? 그럴 근데 수 있죠. 2018년처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건 당시에 2018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5%였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6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높은 국정 지지율도 아니에요. 사실 2018년과 네.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때는 압도적으로 졌고 그랬죠. 이번엔 아슬아슬하게 지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다. 뭐 어쨌든 완패는 아니네요. 김 의원이 보셨을 때 조금 경합 지역 중에 약간 좀 판세가 막판에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 곳이 좀 보이시나요? 아니 근데 12대 3대 1이 완패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완패인 거야? 제 말은 대구도 진다. 막 거의 한 곳도 경북 말고는 한 곳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잖아요. 15대 1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랬죠. 이게 12대 3, 뭐 13대 상대적으로 3이면은 선녀같이 보이는데 하긴 완패네요. 제가 지난번에 신동욱 의원이랑 MBC 100분 토론에서 한번 만나서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 투쟁이 벌어질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게 승리 기준이냐를 놓고 네. 그래서 신동욱 최고위원이니까 제가 최고위원님은 지도부니까 어떻게 승리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한 3군데 이기면 이긴 거 아닌가? 벌써부터 해석 이긴 전쟁이 거야. 벌어졌구나. 지금 정광재 의원이 얘기한 기준대로면 이미 이겼어. 여기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정신 승리야 이미. 네, 제가 지금 완패에 너무 이게 젖어 있다가 네. 어쨌든 뭐 꽤 큰 패배는 패배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대 6 정도는 돼야지 국힘이 선전했다. 이겼다. 거의 그 내부 분위기는 진짜 축제 분위기 뭐 이 정도는 되는 거고 10대 6도 스코어상으로 진 거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이제 민주당은 초상집 될 거고.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13대 3 얘기했거든요. 13대 3이요. 그러니까 정광재 위원이랑 저랑 보는 눈이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데가 경북은 확실히 그렇죠. 이기고 네. 그리고 경남이 몰라요. 경남은 지금 박완수 지사가 여조상으로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가 더 잘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그래요? 추세가 그런데, 있다 보죠. 네, 그런데 지금 진보당 후보가 지금 사퇴했잖아요. 전희영 후보가. 그렇죠. 단일화가 되면서 완전 수치가 합치면 비슷해요. 그냥. 그래서 막판에 요동치고 진짜 있군요. 모르겠다. 여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대구인데 네. 대구는 김부겸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요즘은 제가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네. 굉장히 불리하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